네, 9월의 둘째 주도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뭐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조금 설레는 감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은 기대만큼 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에서는 어쨌든 대선 TV 토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바이 코리아,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빠이빠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여전히 전망을 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운데요. 오늘 머니홀라에서 또 연블리의 비밀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모셨습니다. 지난주는 조금 숨통이 트이셨나요?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시가 조금 회복은 좀 됐는데 그러나 뭐 그동안 빠진 거 생각하면 아직은 좀 미미한 것 같고 다행히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경기도나 우려가 좀 있었는데도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특히 엔비디아가 이 바닥에서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좀 기술주 상승을 좀 이끌어줬고 또 AI에 대한 좀 부정론이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젠슨왕 CEO가 또 아주 긍정적인 멘트를 좀 많이 해줬죠. 그래서 좀 우려가 완화가 됐고 또 역시 물가는 여전히 안정돼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계속 커지는 거는 같아요. 그런 부분은 글로벌 경기에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뭐 중국 경기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BMW가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중국 비중이 좀 큰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좀 약간의 경기 침체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좀 악재로 일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에 이제 TV 토론에서 좀 약간 앞선 결과를 보여주다 보니 선방했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주 특히 2차 전지가 한번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고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여전히 좀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힘을 좀 여전히 못 받고 있거든요. 이제는 뭐 6만 전자라고. 네, 외국인들 매도가 끝없이 나오고 있고 뭐 내년에 공급 가격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번 주에도 한 2조 원 이상 대량 순매도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쟁도 여전히 뜨거운데 그래도 이 논쟁은 좀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금투세 이제 폐지도 좀 힘을 좀 받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심리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좀 잘 다져가는 모습인데 증시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위로 크게 오르는 그런 좀 분위기까지 반전은 아직은 안 되고 있어서 시장은 여전히 좀 제한된 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다. 자, 엔비디아 반등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부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젠슨 황 CEO가 뭐 추석 선물을 줬다 이런 얘기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멘트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한 이제 컨퍼런스에 나가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AI 뭐 수요 여전히 많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수요가 너무 많고 모두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좀 받고 싶어 한다. 요즘 고객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엔비디아 칩을 빨리 받고 싶은데 자꾸 좀 늦어지는 것 같다. 왜 우리한테는 차례가 늦게 오냐.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고 있대요, 고객들이. 고객들이요? 엔비디아에. 빨리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좋다는 얘기죠,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엔비디아 칩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이게 고객들이 많구나. 네. 그걸 했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을 쓰면 지금은 비쌀 수 있다. 근데 이 칩을 쓰게 되면 구형 칩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CPU라 그러죠. CPU 대신에 이 GPU를 부착을 해서 쓰게 되면 비용은 비싸더라도 훨씬 더 빠른 속도의 그런 이제 컴퓨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 수 있다. 네. 이런 걸 되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게 얼마만큼 좀 중요한 건지를 계속 좀 강조를 해줬고요. 그리고 블랙엘 GPU가 사실은 이제 출시가 좀 늦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우려가 있었는데 4분기에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고 내년에 더 많은 출하가 확대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내렸고 향후 10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굉장히 좀 좋은 얘기들을 또 보고서에 썼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젠슨왕 CEO의 발언은 엔비디아 주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이 좀 어려웠는데 나스닥까지 올리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좀 선물을 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또 삼성하고 어떻게 연계되냐 이 부분이라서 여쭤보자면은 젠슨 왕이 뭐 TSMC 말고도 위탁 생산 맡길 곳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혹시 삼성 파운드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 이거는 뭐 삼성밖에는 사실 없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삼성이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다만 그거죠. 저게 이제 그냥 립서비스인가 네. 뭐 이제 시장에서 해석이 좀 분분해요. 왜냐하면
삼성한테 맡길 거면 진작 맡겼겠죠.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근데 아직도 안 맡기고 있거든요. 그냥 엔비디아에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죠. TSMC에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다른 업체한테 맡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얘기한 건데 그 삼성한테도 언젠가 기회가 올 수 있다고는 좀 얘기를 한 거는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삼성이 이거를 어쨌든 그 영업력을 좀 발휘하든 아니면 이제 기술력을 좀 올려서 엔비디아의 칩을 위탁 생산을 저는 지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젠슨항의 말을 빌리면 여전히 TSMC가 동종업계 최고고 그들이 여전히 훌륭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다. 근데 언젠가는 뭐 다른 업체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랬다는 얘기는 지금 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TSMC 정도의 경쟁력만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저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런 발언을 했다고 삼성 파운드리를 지금 선택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는 아니었다. 근데 어쨌든 젠슨항은 삼성한테도 기회를 좀 주려고 하는 듯한 멘트는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삼성한테도 어느 시점에선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장밋빛 미래를 얘기한 거고 사실 현실은 너무나 가혹한데 네. 삼성전자가 뭐 52주 신저가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게다가 진짜 요즘 셀 코리아, 바이 코리아 이 얘기 나올 만큼 진짜로 바이가 이제 굿바이 코리아인 거죠. 네. 진짜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팔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안 좋게 된 배경은 뭔가요? 근데 여러 이유들이 너무나 막 겹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일 잘 말씀해 주신 분이 그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보고서에도 이런 얘기들을 좀 썼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도 좀 있고 거기에 그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사실 지금 삼성전자도 꺾이고 있어요. 좀 낮아지고 있고 기대보다 좀 못하다는 거죠. 거기에 중국 소비 좀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또 이게 좀 저는 제일 컸다고 봐요. 상반기에 PC랑 이제 스마트폰이 하반기에 좀 많이 팔릴 줄 알고 업체들이 좀 많이 반도체 재고를 확보해 놨는데 생각보다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재고는 더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상과 좀 달라진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망 때문에 주가 좀 빠졌던 것 같고 또 매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미국의 고용 데이터도 좀 꺾이고 있고 이건 뭐냐면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면 반도체에도 좋을 게 사실은 없다 보니까 이런 우려도 좀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한두 가지 요인은 아니거든요.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제일 컸던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과 모바일의 출하는 늘었는데 출하는 늘었으면 그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안 팔렸던 게 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도 뭐 최근에 뭐 젠슨학 CEO도 얘기를 했고 오라클이란 기업의 뭐 회장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긍정적으로 했지만 중요한 거는 투자는 늘는데 이 증가율이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성장하다가 뭐 50, 20 이렇게 성장할 텐데 그게 증가율이 꺾이면 결국 주가에는 좀 단기적으로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재로 일단 반영이 좀 되면서 뭐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특히 외국계 증권사의 좀 보고서도 좀 부정적이고 이 계속해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사실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올랐는데 마이크론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이제 경쟁사죠. 근데 BNP 파리바라는 이제 증권사에서 그 내년에 HBM이 좀 공급 과잉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얘기를 또 꺼낸 거예요. 사실 HBM은 이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미리 찍어 놓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년에 좀 공급 과잉이 올 거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빠져버린 거죠. 네.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 증시에 금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오전에 주가 급락의 또 원인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좀 안 좋은 뉴스들로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승우 센터장님은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너무 무리해서 공급을 늘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좋아지고 수요가 늘면 과거에는 항상 공급을 늘려서 이제 더 많은 이익을 내기도 했지만 사이클이 꺾이면 공급 증가가 생겨서 네. 공급 과잉 갔잖아요. 그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삼성이 그런 선택만 하지 않고 절제된 자본 지출만 해준다면 너무 좀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모든 것들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좀 짓눌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짓눌리고 있다는 네. 표현까지. 파운드리 얘기도 좀 해볼까 봐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 뭐 짐 싼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공장 가동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텍사스의 그 테일러 쪽에 이제 야심차게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해서 거기서 네. 이제 첨단 반도체 4나노랑 2나노 굉장히 TSMC랑 경쟁하는 체제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2나노 쪽의 수율이 좀 올라오질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TSMC랑 이제 경쟁에서 밀린 이유가 수율이 좀 떨어져요. 어쨌든 경쟁 회사에 비해서 그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들면 만들수록 불량품은 나오고 그러면 고객사 확보가 어렵거든요. 고객들이 물량을 줘도 제대로 양산을 못 하니까 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수주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수주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공장 여기는 미리 만들 수는 없어요. 수주를 받아야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장의 인력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죠. 뭐 논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일감이 없으면 결국엔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인력의 일부를 좀 한국으로 다시 이제 이 돌리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최대 문제는 일단 수주가 없는 건데 수주 없는 거의 근본 원인은 양산 능력이 아직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경쟁도 중요하죠. 한데 삼성이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빨리 양산 수율을 여기에 집중을 해서 TSMC만큼으로 좀 올라와야 되는 거.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수주가 나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수주 간간히 받아도 결국 그냥 일회성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뭐 일본 뭐 기업이나 미국의 IBM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들은 물량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빅테크의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양산 수율을 올려야 되는 거. 근데 이번 기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삼성의 숙제는 하나 더 좀 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율 증가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네, 알고 굉장히 있는데 어려운데. 이거는 관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삼성이 하는 방식은 TSMC는 뭐 핀팻 방식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세 면에서 이렇게 상호 지르느미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핀팻인데 그 방식을 했는데 삼성은 좀 더 앞서가려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GAA 방식인데 네 면에서 이제 전류가 흘러요. 데이터가 하는데 훨씬 좋죠, 당연히. 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걸 먼저 3나노에 도입을 했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 네, 근데 문제는 핀팻 방식도 TSMC에 비해서 밀리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앞서 가려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평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수율이 너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나노라도 핀팻 방식이라도 제대로 잡고 이렇게 진격을 했으면 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삼성은 승부수를 던진 게 이대로는 안 된다. TSMC 이기려면 앞선 기술 도입하자. 이렇게 승부를 내린 건데 사실상 지금 지나고 이게 좀 실패였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으니까 양산 수율을 뭐 TSMC 더 늦어지더라도 양산 수율을 천천히라도 계속해서 쌓아 올리면서 기술보다는 잘 만드는 쪽에 집중하는 게 지금은 더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 보고요. 이거 근데 당시 또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었다라고 들어가지고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당시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 고용 보고서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업률도 4.2로 4.3에서 줄었고 허리케인 때문에 우려했었잖아요. 그때 한번. 근데 이거 일시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일회성이었죠. 그때 7월에 고용 지표가 안 좋았던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됐고 일자리 수도 14만 2천 개니까 10만 개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는데 근데 뭔가 내용이 왜 안 좋았냐면요. 6월하고 7월 데이터가 하향 조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6월에 17만 9천 명이 고용됐는데 알고 봤더니 11만 8천 명. 7월에는 11만 4천 명을 알았는데 8만 9천 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제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는 좀 못 미쳤다는 평가가 있고 또 풀타임 일자리가 43만 8천 개가 오히려 줄었어요. 일회성이죠. 그 파트타임 일자리는 52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고용 데이터가 질이 그렇게 좀 쏙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거 생각보다 고용이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네. 좀 썩 좋은 건 아니겠구나.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고용 지표는 크게 문제될 건 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그렇다고 막 50bp 막 세게 할 정도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 지표에 대한 해석은
내용은 썩 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B컷 50bp를 인하할 정도로 그렇게 금리 인하를 세게 할 만한 또 내용도 아닌 되게 어중간하게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고용 지표는 뭐 나빴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그런 뭔가 확실한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가 정말 다음 주로 다가온 거잖아요.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만 봤을 때는 어쨌든 25bp, 그러니까 0.25% 인하 확률이 오히려 올라갔는데요. 왜냐하면 시장 예상에 거의 부합을 했고, 물론 물가는 연간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문제는 주거비가 안 꺾여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5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건 다 떨어지는데 네. 근데 주거비는 잘 안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에 0.5% 인하하는 건 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0.5% 인하 확률이 14%까지인가 쭉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목요일을 계기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네. 지금 연준 위원들은 이런 데이터를 봐도 얘기를 못 해요. 블랙아웃이라고 지금은 침묵 얘기하면 기간이에요. 안 되는. 이제 FMC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시장과 뭔가 소통은 하긴 해야 되거든요. 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5bp라고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50bp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연준이. 그러면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럼 대변인을 이용합니다. 연준의 대변인이 월스트리트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고 기자. 있어요. 그분이 되게 이름 몇 번 번 그걸 들어봤죠. 그분이 예전에 금리 연준이 세게 올릴 때도 75bp 팍 올릴 때 그때 미리 언지를 그 사람이 해줬어요. 연준의 입이다 예, 이렇게 예, 얘기되는 예. 기자.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목요일 날 갑자기 또 이 기자분이 칼럼을 쓴 거예요. 50bp를 해야 되는 식의 뉘앙스가 많이 담겨 있어요. 내용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뭐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FMC 그러게요. 연준 위원들 아무 말 못 하는데 과거에 전 뭐 연준 위원들의 입을 빌려 가지고 네. 50bp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신문 기사에 좀 나요? 나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50bp 하란 얘기인가 한다는 얘기인가 연준이? 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시 14%였던 이 확률이요. 50bp 확률이 35로 올라가 버렸어요. 와, 두 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혹시라도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그냥 0.25가 거의 확실했는데 약간 그 기자 때문에 지금 50bp 확률도 다시 좀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 입을 또 잘 살펴봐야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그 앞단에 중국의 디플레 우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유가 급락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는 뭐 저물가를 오히려 걱정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 중국의 이런 소비 부진은 또 유가 하락 그다음에 국내 증시 경제에는 어떤 영향으로 될까요? 이게 중국 경기가 당연히 좋아야 우리도 좋을 수 있는데 당연히 부담이 되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라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참 그게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0.6%밖에 못 올랐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1.8이니까 23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흔히 이제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플레랑 이제 반대로 경제가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ING에서도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8월에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매우 침체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연 5% 성장이 목표인데 이거 달성하려면 더 많은 정책을 펼쳐야 된다. 네. 지금 정책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중국 정부가 되게 미지근해요. 뭐 정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디플레 우려는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런 중국의 소비가 안 되니까 뭐 앞서서도 BMW가 하루에 막 11% 빠지고 폭스바겐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 얘기도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지금 물건이 안 팔리니까 되게 지금 이제 어려움에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중국에 진출했던 소비재 기업은 여기에 중국의 이 소비 부진의 늪이 당장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바클레이스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한참 중국이 그 명품 소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바클레이스 이 증권사는 버버리랑 케어링 같은 명품주를 투자 등급을 하향시켜 버렸어요. 매도로. 중국 사람들이 지금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품주도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부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네. 긍정론도 있어요. 디플레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물가를 떨어뜨려 버려요.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하니까. 그쵸. 그래서 미국한테도 도움이 된대요. 오히려 물가를 낮추면 금리를 낮출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우리 한국한테도 도움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유가를 떨어뜨려 버려요. 실제 지금 중국의 맞아요. 디플레 때문에 유가가 급락해 버렸어요. 소비 부진에 따른 네. 유가라. 근데 이 효과는 몇 달 후에 나오거든요. 유가나 금리는 비용인데 이 효과가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기업들의 비용을 줄여버려요. 순차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소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 생각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디플레 우려로 원가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조업체들의 이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중국의 소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굉장히 좀 장기간 좀 고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BMW 주가 얘기도 하셨는데 이거는 현대차랑 좀 맞물려 가지고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서 들어보니까 이게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뭐 그 뒤에 부동산 사모펀드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사모펀드가 이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자료를 또 찾아봤거든요. 네. 예, 굉장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들으신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금투세는 그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벌어도 세금은 안 내요. 뭐 일단 거래세는 내시지만 네. 그거는 버는 돈과 상관없이 일정 부분 내는 거고 매도할 때. 근데 금투세는 5천만 원 이상 수익 나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22% 내셔야 되고 그죠. 3억 이상이면 27.5를 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어쨌든 이제 만약에 수익 나서 판 것도 있겠지만 배당으로도 받잖아요. 네. 그죠? 그럼 배당은 원천 징수되죠. 15.4%를 떼고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배당금이. 이제 그거는 어쨌든 금투세랑 또 별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소득이 1년에 뭐 예금 이자라든가 뭐 삼성전자 뭐 배당을 받곤 해서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이게 종합과세로 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세율이 49.5까지 올라갑니다. 최대. 그래서 이 배당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2천만 원 안 넘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이게 포함이 되면 너무 그쵸. 세율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런 구조는 이제 먼저 설명을 제가 드렸고, 근데 이제 사모펀드는 뭐냐면 사모펀드는 이제 비공개고요. 소수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공모펀드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건 뭐 금액도 뭐 작아도 가입할 수 있는데 여기는 최소 3억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인당. 예, 한 명이 3억 정도는 내셔야 됩니까? 이게 돈이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사모펀드 이렇게 가입하는 분들을 보통 우리가 부자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펀드가 비중이 90%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주식형 사모펀드보단 부동산 쪽이 많은 편인데 그럼 개인들이 거기 돈을 막 3억씩 모아서 네, 부동산에 투자를 비공개로 하는. 하는데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워낙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가 좋았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모펀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아, 내가 펀드 가입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모펀드에 내가 가입을 했는데 펀드에서 받는 돈은 두 개예요. 펀드는 만기가 있죠. 네. 그럼 만기 끝나면 돌려줘요. 그게 분배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간에 내가 양도할 수도 있죠. 환매할 수도 있어요. 아, 나 그냥 이거 팔겠다. 네네. 펀드. 그럼 환매라 그러죠. 내 보통. 몫을 팔겠다. 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내가 만기가 되기 전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돈을 벌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내가 만기까지 그냥 끝까지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분배금을 받아요. 네. 그럼 분배금이 이익이 나면 뭐 받고, 근데 그 분배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펀드가 워낙 그 주식을 잘 매매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막 5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5만 원에 사서 10만 원 팔아도 세금 안 내시죠. 마찬가지예요. 금투세 시행 전에는 여기도 그건 세금 안 내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선. 근데 배당금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로 받던. 그쵸.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이 사모펀드도 분배금 안에서도
주식으로 시세 차익 낸 거는 세금이 비과세고 배당을 받은 거는 똑같이 세금을 똑같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 이상 내가 받게 되면 여기서 그 삼성전자 배당금만으로 분배금을 받았는데 2천이 넘었다. 그럼 종합소득과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환매가 있어요. 내가 중간에 펀드를 판매, 이게 좀 이제 핵심 쟁점이에요.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는 그 배당금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배당소득세가 들어가요. 지금. 환매를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부동산 펀드에 가입을 해서 네. 사모펀드로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그 여기서 뭐 예를 들면 3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거는 배당소득으로 인정이 돼요. 그럼 이건 합산과세, 분리과세가 아니라 합산과세가 되니까 종합소득과세로 들어가요. 그러게 되겠죠. 2천만 원 이상이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부동산 펀드로 돈을 이거 환매해서 벌었는데 최대 세율이 49.5까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금투세가 되잖아요. 이 소득이 금투세로 바뀌어요.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오, 그럼 그러면 금투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익이네요. 최대 세율이 27.5예요. 네, 그러면 그런 세금이 경우는 20% 깎여요. 깎여요. 그러면 부자감세라는 얘기가 네, 나올 그래서 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이면 종합소득과세 요건 중에 10억 이상이면 그게 49.5% 세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번 여기 사모펀드를 통해서 부동산으로 뭐 예를 들면 5억을 벌었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종합소득 합쳤더니 10억이 넘으면 49.5를 내셔야 되는데, 이 세금 같은 경우는 금투세가 적용되면 20% 깎아주는 거죠. 27.5로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금투세가 시행되는 게 좋죠. 시행되면 좋죠.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분들이 뭐를 하셨냐면, 지난달 25일까지 국회 전자청원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요청을 했어요. 그 중에 사모펀드 가입 내역 좀 알려달라. 알려달라. 그걸 5만 명이 동의를 했어요, 실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책 결정자들 가운데 사모펀드 가입자가 많으면 네. 수혜를 보는 입장이 네, 오히려 되니까. 수혜를 볼 수. 그러니까 금투세는 대부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금 내야 되니까. 개미 입장에서. 근데 이 사모펀드의 일부, 이 사모펀드 가입자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예요. 그런데 개인은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안 되긴 해요.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그 극소수의 3%가 수혜를 일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사모펀드 환매 중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어 3억 넣고 환매. 근데 그 환매는 내가 혼자서 할 수가 없고 펀드로 가입돼 있으면 그 펀드 전체가 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 구조까지는. 근데 뭐 한 사람이 해서 그거를 이제 펀드 이제 자기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환매, 우리 보통 환매 요청하면 내가 정산 받잖아요. 네네. 뭐 공모펀드도. 근데 사모펀드는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뭐 한 사람만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쨌든 만약에 환매 요청을 했을 때 그게 지금은 배당소득세로 들어가니까 세율이 굉장히 고유 세율이에요. 그렇죠. 사모펀드. 근데 이게 금투세로 바뀌면 금투세 적용되면 27.5만 내면 되니까 22%가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청원이 모여졌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건 아직은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 나름 걸로 되게 아는데. 똘똘하네요. 그 논리를 찾아가지고 네. 또. 근데 이게 요거를-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아마 이 시청하신 분들도 당연히 생각되실 거예요. 아니 저게 뭐냐? 왜 저기는 오히려 혜택이 되냐? 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지금 금투세 시행하는 쪽에서는 얘기를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될 것 그렇네요. 같아요. 예. 금투세의 명과 암이 확연하게 있는데 예.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안 네. 되겠네요.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어쨌든 뭐 민주당의 기조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거래대금 침체, 뭐 코스닥 급락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민주당의 기조는 어떻게 읽혀지세요? 원래는 이제 민주당은 그냥 그 이재명 대표도 약간 동의하는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이제 시행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혔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그 가장 이제 적극적이신 이제 분이 이소영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비포장 도로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네. 왜 비포장 도로에서 표를 끊어서 티켓 값을 받으려고 하냐. 예, 우리나라는 비포장 도로고 네. 미국은 아우토반이래요. 거기서 통행료를 받는 네, 거예요. 근데 왜 비포장도로 비포장에서. 받느냐. 그래서 안 된다. 우리나라를 포장도로로 바꾼 다음에 받아라. 적확한 묘사를. 네. 근데 이번 혼자 이렇게 외치셨는데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분위기가 왜 바뀌었냐면 이현주 최고위원도 지금 일반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무리하게 지금 봤을 때 무리하게 추진하면 지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금투세 유예론을 좀 꺼내 드셨고 이현희 의원도 자본시장부터 먼저 선진화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맞는 얘기를 말이죠,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또 전영기 의원도 SNS에다가 우리 처한 경제 상황 보면 아직 아니다. 이건 신중하게 재고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미시는 분이 지금 진성준 정책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아니다. 이건 거짓 선동이다.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셨고, 근데 저는 이분이 좀 말씀을 좀 일부 잘못한 게 있는 게 하나 있다고 봐요. 그때 이제 내용을 보니까 증권거래세 지금 다들 내시잖아요.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내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내고 계시는데, 근데 그 증권거래세 안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 0.03%의 증권거래세랑 농특세 0.15가 합쳐져 있어요. 근데 농특세는 이제 보면 이제 농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정된 세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래하는 거 세금의 일부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농특세를 만약에 이거 폐지하겠다 하면 또 이제 농민분들께서는 당연히 불편해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정치적으로 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래세를 없앤다는 건요, 0.03% 거래세를 없앤다는 건 농특세는 남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 얘기는 금투세 내면 이제 증권거래세 안 내셔도 된다. 그냥 이거 하나만 내면 되니까 손해를 볼 때는 세금 안 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이상이니까. 그럼 이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어쨌든 증권거래세는 내셔야 됩니다. 농특세 0.15는 없애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농특세도 내셔야 되고 금투세도 내셔야 돼요. 이중과세 바뀐 건 없어요, 사실. 거래세 0.03만 없어지는 거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또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확실하게 체크할 건 체크해야 되니까. 네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는 논란들은 뜨거운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유예나 폐지 쪽의 의견도 지금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실 부자 감세라고 하면 민주당의 기조랑도 그렇게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사모펀드는 누가 봐도 딱 부자 감세인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부자 감세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꺼내면 안 되겠죠. 만약에 저런 논리라면.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해 네. 주셨는데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그 두 가지가 어떤 체크 포인트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금투세는 세금 있는 곳에 이제 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는 다들 공감은 하실 거예요. 소득이 있는 곳에. 네, 소득 있는 곳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 거 공감하시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돈 벌 환경이 아닌데 환경조차 안 만들었고 비포장 도로인데 네. 너무 세금부터 걷는 거 아니냐. 먼저 만들고 해라. 그러니까 고속도로 먼저 만들어주고 거기에 톨게이트 설치해서 세금 내게 해라. 이게 우선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런 의견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씩 이제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게 금투세를 하게 되면 결국엔 뭐 사모펀드에 좀 유리한 쪽이 아까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히려 부자 감세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일부 극소수의 사모펀드 가입자는 혜택을 그쵸. 받게 돼요. 실제로 어쨌든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또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이거는 누구한테만 유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 1월에 시행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못된 게 명백하게 지금 다들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무리하게 강행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쵸,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폐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폐지가 안 된다면 어쨌든 유예는 해야 된다. 예, 지금 이대로 시행하는 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그리고 아까 없는 말씀하신 이중과세 이런 부분도 조금 다시 네, 보고 다시 농특세 들여다봐야 될 네, 것 같아요. 보고 유예 후에 시행이 되더라도 되는 게 맞다라는 네, 맞습니다.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는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승한 업종 가운데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신 분야는 어디입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이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지금 삼성전자 부진하니까 조금 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어쨌든 좀 눈에 들어왔던 거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편인데 요새 이제 바이오 쪽이 워낙 뜨거우니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한 번 더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업종도 로봇입니다. 로봇도 그동안 너무 소외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도 뭐 단기적인 반등.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낙폭이 컸던 기업들 중에 일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비만 치료제나 로봇 이렇게 좀 그 헬스케어 내에서도 좀 소외받았거나 또 올해 연초에 좋았다가 한참 소외받은 로봇 같은 이런 낙폭 과대주를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 로봇 등 한번 보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보고서 보고 토요일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보고서는 아임증권의 변영진 연구원님이 이제 종전은 악재일까?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방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오랫동안 진행 중인데 이게 만약에 종전이 되면 방산주한테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준 보고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러면 과연 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유럽을 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유럽 내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전쟁에 대비해서 또 어떤 전쟁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 방위비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무기를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무기 공백이 많이 생겼대요. 특히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전차가 829대인데 이게 유럽 전체 보유량의 무려 21.4%가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제 공백 상태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2022년 한국에 K2 전차 이제 1000대를 이제 발주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1차 계약으로 폴란드에 우리가 180대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폴란드도 지금 이제 러시아의 위협도 있고 지금 탱크가 부족하거든요. 네.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루마니아도 7월 달에 우리나라 K9 자주포 그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특히 무기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설사 전쟁이 끝나도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또 공포감이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자주 국방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유럽이 원래 무기 강국이잖아요.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으니까 자기네들 거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굳이 한국 걸 이렇게 수입을 하려고 하냐. 네네.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가격이 싸고요. 이게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전차가 대당 가격이 한 4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K2 전차는 한 25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해요. 레오파드 전차의 연간 생산 능력이 월 3, 4대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간 40에서 50대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2 전차 인도량이 24년에 56대인데 25년에는 96대로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이 독일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생산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선 가격도 싸죠. 빨리 받고 많이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선택지가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무기 발주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 반산업체들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커질 수 있으니까 뭐 종전과 상관없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기울여 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 순서 여느 때보다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여전히 또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일요일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또 현대차 GM은 보면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동맹 맺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서 또 현대차 GM이 이제 갑자기 공동 개발 생산한다고 뉴스가 하나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사실 동맹에서 잘 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좋은 건가는 사실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다만 이제 현대차는 버틸 수 있는 게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대차가 저는 상당히 유리해졌다. 네.